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군수 보급 분야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군수를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요, 군대가 꼭 비단 병창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우리 전술 컴퓨터 및 관련 시스템이요, 작동을 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느려요. 그거 하려다 실패했다. 지금 보급부대에서 그거 하는 부대 하나도 없어요. 바코드나 이런 유니컵터스 쓰고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전시 물동량을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수송수단, 즉 트럭이 있느냐. 병 감축에 따라서 차량은 있는데 운전병이 없는 것도 있고 곰팡이스러 있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과연 이 치장 물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부대에 지급이 되어도 실제 이걸 써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면 한국군은 왜 군수보급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는 잘해도 본전이다라는 생각이 생겨 있어요. 잘못하면 와장창 깨지고 잘하면 본전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그런 보병 지휘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6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그 급식 사태. 그렇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먹는 거는 지휘부에서는 관심사 1순위가 아닙니다. 지휘부는 항상 정보 작전, 그런 좀 눈에 보이는 군대 본연의 임무를 눈에 보지, 먹는 거 입는 거는 항상 제1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군수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그 보병부대 여단장님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각 여단 작전과장이나 그런 사람들 모여서 지통실에 훈련할 때 저도 그 자리 뒤에 있었는데 공병, 화생방, 전차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어차피 뒷전이다 보니까 담당자 몇 명만 소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누가 직접 나서서 개선시켜 나가고 문제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전문가는 충분한가요? 전문가 아니라고 봐야죠. 전문가가 아닌가요? 예. 작전이 수행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전투작전 위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훈련을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워게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BCTP 얘기할 수 있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써 돌아가는 거잖아요. 장기 말같이. 그래서 거기서의 가중치는 둘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보급선이 공격받았다 하면은 뭐 전투 지속 능력 몇 % 다운시킨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실제 상황에 대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밥을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야 되는 상황을 조성해야 되고 그 비단 보급은 저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장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평가 요소에 그런 것들을 감점하는 어떤 가정하는 요인 자체가 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행병과라고 쳐서 전투병과 보병이나 포병 이런 분들에 비해 사실상 소령 1차 진급이 기행병과라 해서 1년이 늦어요. 그것도 사실 차별한데 그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저 이제 임관하기 전에 한창 병참은 뭐 아웃소싱 하네 뭐 없어지네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가 확 가다가 무너지고 그 해당 정통한 장교들은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 다 자리 줄고 퇴역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급부대와 교육부대 그 현역이 다 군무원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 쪽에서는 좋죠. 현역 자리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약해지고 어디 이제 저기 병참 장군이 예를 들어서 원스타분이 그전엔 3분인가 4분 계셨는데 이게 다 줄고 한 자리만 남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언도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여기 와서. 그래도 한국군에도 군수랑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는데 그러니까 국방비 소요가 우리가 국방비 굉장히 많이 써요. 1년에 뭐 54조 거의 뭐 60조 가까이 쓰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첨단화가 되잖아요. 군이 첨단화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나 조달, 보급,
정비 분야 업무 수행의 전문화가 요구돼요. 이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여러분들 무기체계 획득과 군수 지원에 필요한 기술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군 보유 기술의 진부화를 가속시켰습니다. 왜? 기술 인력 관리를 안 하니까. 문제는 전문 인력이 군이나 방산 쪽에 남아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우 문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방사청과 방산기업이 처한 또 하나 군이 처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처우거든요. 최근 들어 관련 연구와 실험을 하는 사례가 늘긴 해요. 늘긴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이것이 실험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논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논문 좋은 거 나오면 뭐예요? 현재 적용을 안 하는데 예하부대에 적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 군수나 보급이나 이런 데 관련된 연구 실험을 하는 곳이 따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저 중기계 예습에서만 해봤어도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군사편찬연구소 같이 아예 뭐 기관장이 있거나 아니면 군 조직 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군수 전문가들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못 본 것 같고, 저런 거 있잖아요. 무기체계 개발하고 예를 들어 K2C 개인화기 같은 경우는 국방부나 아니면은 육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에서 발주해서 개발되고 나서 수많은 전투 실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전 부대에서도 이제 일부 정해갖고 사용을 하다가 이거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군수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교관분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교범도 발간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제 업무하다가 야전 부대의 의견도 들어서 교리 개선도 하고 제도 발전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부대에 적용되고 어떻게 전투 실험도 하고 연구하고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실험 부대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퍼지나요? 교육이 이렇게 퍼지나요? 그런 실험 그 사례가? 이거는 솔직히 제가 현역 간부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각 학교 자료실엔 다 그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격 운영 통제탄을 시범식 교육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KCTC 훈련장에 있는 그 통제관들이 이 자료 어디서 났니? 이 자료 믿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이거를 실제 부대 훈련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 이 자료의 근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공병학교에는 어떤 자료다 보여주면 자기가 이걸 왜 못 찾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식이죠. 자료는 있는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어떻게 종합이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그걸 관리하기는 솔직히 군 조직에서 하기는 힘들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는 있는데 이게 끝 말단 조직에는 전문가가 없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여단급에 가다 보면 이제 군수 분야에서도 담당관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전문 병가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도 와 있는데 대대에서 사실 실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다 똑같을 겁니다. 병가가 기갑인데 참모 업무를 데려다 놓고 앉혀서 시키는 겁니다. 장교도 마찬가지고 단 탄약은 이제 탄약 전문 병가 오고 막 하는데 이래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않나. 왜냐면은 사여단에서는 이제 제 병가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일부 전문 근무 경력반이라고 그 육군이나 다른 타군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면 뭐 훈련 전문교관, 뭐 예비군 전문교관, 그러니까 핵심 전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는데 비전투 핵심 분야, 예를 들면 군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현저하게 지금 외부 민간 전문가 채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급여가 낮습니다. 처우가 낮습니다. 민간제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처음에 그 임용을 하게 되면 7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공무원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이지만 급여 면에서 보면 이 민간하고 생각하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자기가 이런 일정 기술과 면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민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런 국가에 대한 봉사 10만 원을 아마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단기 자원 중에서 그러면 장기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으면은 반대로 우수한 자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나 하시면은 병참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게 보병을 떨어져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여건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있고 전반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보급 그렇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띄고 싶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말 대국민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지, 이제는 그분들마저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과연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군도 아웃소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트렌드에 맞게 아웃소싱이라는 걸 많이 하죠. 우리가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면서 굉장히 우리도 영감받아서 아웃소싱 하는데, 이 아웃소싱이라는 것은요, 외부와 자원의 활용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웃하고 소싱. 그러니까 아웃소싱의 경제적 의미는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특정 업무나 기능 등의 비핵심 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전쟁에 적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라크전하고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은요, 무기체계와 시포화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군사 강대국들은요, 걸프전 이후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 경영의 생존수단의 하나인 아웃소싱의 도입으로 조직의 핵심 역량에 자원을 집중시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 아웃소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문제겠죠. 아웃소싱의 원칙이 뭐냐? 국방부 내부에서 행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어야 되고요, 아웃소싱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군은 아웃소싱을 트렌드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근거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아웃소싱을 합니다. 게다가 싸게 후려쳐야 되니까 국방부의 아웃소싱 기업 업체 법인은요, 대부분 영세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전략이나 정책적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영세업자가 너무 많이 국방부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요, 아웃소싱은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요즘에 군인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군무원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군무원들이 최근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민간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9급, 그러니까 맨 기초 단계 간부로 치면 하사들이 퇴직을 빨리 합니다. 아예 민간, 그러니까 전역하고 군무원을 간 사람들은 군조직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 상황을 버티는데, 그러니까 하사로 들어오려는 어떤 의지나 나이대라든 그런 게 지난 분들이 들어와서 군조직에 어떤 있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 그리고 군조직이라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단순 회사로 보고 오는 군무원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군무원이 아웃소싱의 대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런 행정 업무를 또 현역이 가서 하면서 현역과 주무관이 같이 일하는, 아웃소싱 아닌 아웃소싱이 되고, 진짜 제대로 아웃소싱이 됐다 하는 거는 일부 큰 사령부급 부대의 식당. 국방부에서 가장 지금 고민이 병역자원, 경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초급간부 보직이 낮은 게 아마 제일 지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장교나 부사관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으로 많이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무원도 아웃소싱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막 생각이 갈려요, 여기저기로. 사실 군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이 군무원이 실제로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군인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나면 군무원이 트럭을 몰고 군수 보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군무원도 무장을 시키고 심지어 유격 훈련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군무원들을 굉장히 요즘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지원율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군 간부들이 이걸 그만두고 군무원으로 가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초급 간부들, 그러니까 부사관이 됐든 위관급이 됐든 이 초급 간부들이요, 직업 안정성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으로 가서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령이 돼야지만 연금이 나오잖아요. 중령이 돼야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최대한 버티고, 만약에 자기가 진급을 못하게 됐다, 군무원으로 가려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무원을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에서는 군 고유의 업무가 군무원한테 넘어간다. 그 다음에 군 내에서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못하니까. 군무원들은 우리가 군무원이 됐는데 군이 해야 되는 일, 군 본연의 임무, 경계를 쓰고 무기를 다뤄야 되는 일까지 우리한테 하려고 한다. 이런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군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적절한 조화가 좋지. 지금 현역을 다 줄여서 뭐 아웃소싱 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병참병과는 완전 박살이 났어요. 아, 부사관분들 완전 막 상사분들 난리도 아니에요. 진급을 못해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제 자연 소진되시는 분들 말고는 다 줄고 중령 대령 분들도 다 줄고 이러고 그럼 뭘로 채우냐? 병력들은 다 전방 가고 다 군문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장교도 없어요. 대대 뭐 대대장 1명, 거의 밑에 소령 1명, 대위 한 2명, 중대장 몇 명, 장교도 없고 부사관도 별로 없어서 되게 어려워해요. 지휘관분들이 특히 훈련할 때 군무원분들이 내가 왜 훈련하냐 이런 식으로 되고 최근에 제가 작년까지 이슈였던 게 군무원들도 유격훈련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대에서 내린 결론은 그 남아있는 군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유격장 안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부대에 남아서 경계 근무를 서라. 근데 그분들은 총기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 지금 심각해요 그게. 엄청. 지금 그것 때문에 군무원 실무자들 모임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난리였어요. 군인이 아닌데 그래 근무는 백방양보해서 지금 현역 자원이 모자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무를 돌려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근무 당직비나 막 이런 수당을 현실화해가지고 많이 줘야 되었는데 지금 뭐 군복까지 입히려고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군무원은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자부 소속 통제를 받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총기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병력으로 보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저는 그거 다 좀 듣기 좋으라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군무원이나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외부 아웃소싱 시스템이 어디에 집중돼 있냐? 군수보급에 집중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보다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이게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느 선에선가 분명히 지금 명확하게 지금 교통정리를 시급하게 빨리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왜? 현장에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저희 병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차량 수리 주특기가.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도 지금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군에 있는 그 동기들은 지금 이 직책을 받아서 이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자리가 군무원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 가요 도대체? 이게 우리 컴백 부대라고 하잖아요. 컴백 병가, 그 다음에 CS, 컴백 서비스, 그 다음에 CSS, 컴백 서전트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는 전투 근무 지원 병가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의 아웃소싱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도 아웃소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행동의 제한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수단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교리라든지 이런 걸 짤 때 과연 이들이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저는 이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이어야지만 우리가 우리가 교리대로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 그 편제는 확실하게 고정을 해놓고 그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민간인 혹은 군무원들을 활용해야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성급하지 않았나. 당장의 인원 감축에 의해서 실제로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군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그 이유에 있어서는 조금 외면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마지막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과연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이런 군수 지원 시스템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나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승리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전쟁 초기에 진짜 엄청 고생할 겁니다. 그 고생의 수준이 정말 심할 겁니다. 정말 심할 거고, 그게 비단 저희가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됩니다. 저도 군수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과연, 그러니까 무기 체계만으로는 엄청 수준이 높아졌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군수 지원은 발전이 많이 없어요. 저는 공격 작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 작전 하면은 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두만강, 압록강까지 공격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있던 7군단 같은 경우는 저기 거의 뭐 신의주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라는 싶어요. 아, 지금 이 시스템으로? 예, 절대 못 가겠다. 이게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 뭐 기업 이런 데서도 전시 동원이 과연 될까부터 의문이에요. 저는 동원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지금 당장 전쟁이 나서 군수지원 하게 되면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차량이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물류 장비들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모든 게 다 병사의 보수권 같은 거 이런 사람의 인력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만큼 병사 숫자가 충분하지도 않고 비상시에 갑자기 어디서 아웃소싱 해도 힘들고 평소에 어떤 장비를 갖춰서 자동화, 규격화, 표준화를 이뤄서 그걸 평소에 매뉴얼대로 열심히 연습해야 그게 비상시에 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체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도 안 되고 있어요. 표준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어요. 예. 별 무리 없이요. 조금 부분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상 많거든요. 지금 현재 뭐 평시에 운영되는 그런 장비들도 많고, 전시에 가용될 장비들도 많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예비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 예비군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수송이나 병기 같은 이런 비전투병과의 그 예비군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전시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보급 병참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지금 현역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느낌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수준의 이제 타격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큰 피해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ASP라든지 군지단이라든지 이런 게 뭐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뭐 주둔지가 바뀐다든지 그 뭐 창고가 이제 뭐 돌아서 옮겨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위치를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조져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분명히 뭔가 삐거덕거리면서 전혀 훈련 열심히 하거든요. 뭐 전시 전환해가지고 뭐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전시되면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솔직히 저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간부가 여러 가지 부대나 여러 가지 직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거를 체득하고 있고, 그게 서로 간에 어떤 교육하고 전파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재병협동, 공병이 보병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쟤네는 뭐 경계한다고 장애물이 중요하지, 보병은 장애물이 뭐가 중요해, 우리 경계가 우선이야, 그러고 있고, 솔직히 간부들이나 병사들이 그 정도 교육은 하고 있는데 매끄럽게 준비가 돼 있느냐, 어떤 독일의 임무형 지휘 아니면 어떤 미국의 실전적인 경험들의 전파,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 각자의 노하우가 돼버리는 거죠. 군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도제식 시스템이 돼버리는. 군대의 기본이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판판이 깨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서방에 제공하는 좋은 무기,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 시스템 뭐 이런 거, 그것도 있는데 전 그것보다 굉장히 근본적인 걸 러시아가 간과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보급 시스템에 처음부터 형편없었기 때문에 얘네가 훈련용 2주일치 보급품을 가지고 실전에 뛰어들었거든요. 훈련할 때 쓰는 2주치 보급품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실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3일 만에 이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생각보다 훨씬 보급품이 빨리 떨어졌고 이걸 가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가다가 또 이제 보급부대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돌아와 버린 거라고 얘가 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급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완벽까지도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것도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작살이 난 거예요, 얘네가. 지금까지 그 변하지 않고 있고.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얘네하고 다를까? 진짜 전쟁이 났을 때 뭐 전쟁이 날 가능성은 걔보다 적으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평시에도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데 전시에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적어도 평시에 원활하게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을 하라고 해서 이게 막 밑에 사람들 때려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아, 밑에 애들 또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또 더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